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한중 관계가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점차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중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직접 중국에 다녀왔는데요. 국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것은 4대 외교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가 정부 간 외교는 도외시한 채 야당 의원들만 관계를 맺으려 하는데 여기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부안이동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인데요. 실제 중국에 다녀온 의원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은 베이징에 직접 다녀오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중국 다녀오신 걸로 뭐 이러저러한 논란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요새 그 외교 문제가 첨예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그에 앞서서 북한 문제가 좀 심각해서 북한 얘기를 좀 짚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ICBM을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발사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시그널로 이해하십니까? 아이가 젖달라고 우는 것처럼 네. 지금 미국에 대해서 구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이. 나를 좀 대상으로 대화를 해달라. 안 그러면 ICBM이라는 게 대륙간 탄도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본토에까지 공격할 능력을 내가 갖췄으니 이래도 나오고 협상하지 않을래. 이렇게 새로운 트럼프 정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오바마에게 선물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무렵인데요. 네. 실제로 북한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 북한이 직접 행동에 나서면 그 다음 단계는 남북관계 경색은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위기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고 대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바마 집권 8년 동안 전략적 인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전략적 방치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로 인해서 핵실험은 가중되고 북한의 핵 문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트럼프 체제 하에서 북은 지금 트럼프 정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우리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래? 끝까지 군사적 대결로 갈래? 군사적 대결로 가면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자기 과시. 실력 이상의 자기 과장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트럼프가 아직 북한은 ICBM을 할 정도의 기술 수준이 안 됐다 이렇게 무시를 하니까 더 화가 나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행동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건 달려 있지만 어찌됐건 미국의 어떤 그 대응 태세를 지금 한번 실험해보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트럼프 정부가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선제 타격론 무슨 뭐 군사적 대결로만 계속 가버리면 더 악화될 수가 있고 트럼프가 선거운동 때 말했던 것처럼 햄버거를 먹고라도 대화를 하겠다. 저는 하나 기대하는 것이 원래 제가 당대표가 되면 한번 푸틴을 만나러 가겠다 얘기했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사실 트럼프와 사이도 좋고 김정은과도 시진핑보다는 더 소통이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을 저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문에 앞서서 미국을 먼저 다녀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뭐 마침 김관진 외교안보실장이 미국 방문 계획이 있어서 지금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짚어봐야 될 외교 현안이 너무 많은데요. 우선 하나하나 지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중국에 다녀오셨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뭐 조선일보 일면 뭐 대문짝만한 사진도 실리고 뭐 이랬는데 우선 이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중국에 가서 왕이 외교부장 등을 꼭 만나서 해야 될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가신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가신 겁니까? 원래 가게 된 계기는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인들이 정말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풀어달라는 그런 하소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SBS 신사임당도 지금 다 만들어놨는데 아직 방영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그런 합작 프로그램 이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사업들이 다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어서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다소 어려운 상황인데 네. 개성공단도 폐쇄돼 제2의 개성공단처럼 한중 경제 관계가 만약에 완전히 파국으로 간다면 네. 대한민국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돌파구를 찾아보자 이런 심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직접 가서 원래 이제 뭐 어떤 분들을 만날 것인지를 다 이제 결정을 하고 가게 되는데 왕이 부장을 만나겠다고 처음에 하셨을 때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좋다 이런 사인이 왔습니까? 아니면은 네, 굉장히 오랜 노력 끝에 이게 성사된 겁니까? 긍정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아, 금방 긍정적인 반응이 온 예, 겁니까? 예, 그쪽에서도 뭔가 요구에 좀 한국 쪽에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랬던 것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은데요. 왕이 부장은 좀 어떤 입장이든가요? 한중 경제 문제가 이렇게 파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올해가 25주년인데요. 네. 한중 국교 수교. 네.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했고 한중 관계의 파국으로 하는 것은 양국 전체에게 손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대신 자기들 입장도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런 하소연이 많았습니다. 어떤 차원의 그러니까 사드 배치가 자기들로서는 일종의 국가적인 안보 위협이다. 근데 이것을 시진핑 주석이 3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네. 너무 배려를 안 해준 거 아니냐 한국이. 한국 정부가. 그렇지. 네. 너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무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황교안 총리께서 6월 30일 날 시 주석을 만나더라고요. 네. 6월 말에 지난해. 작년에. 예. 예. 그때 강력히 시 주석이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는데 뭐 제대로 그때 뭐 안 된다고 배치하겠다 말한 적도 없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와놓고서 7월 4일 날 국회 여기서 김종대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안민구 장관이 뭐 논의된 바 없다 했다가 네. 바로 4일 뒤인 7월 8일 날 그렇죠. 갑자기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배신감, 뭐 우리를 속였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중국 정부로서도 너무 배려를 하는 게 아닌 게 아니냐.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과연 한국이 저렇게 했을까.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며 이게 무슨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가 이런 볼멘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국의 볼멘 소리에 우리 의원단은 좀 어떤 입장으로 설명을 좀 했습니까? 아무튼 저는 이 문제 핵심은 북핵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닌가. 북핵 문제, 예. 북핵 문제의 해결에 한중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세우면 이 문제는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 네. 그래서 제가 북한 핵실험, 6차 핵실험 가능성과 예. ICBM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할 것인가에 예, 대해 왕이 부장한테 질문을 했더니 예. 왕이 부장 이야기가 자기들은 어려운 가운데도 270, 2321 유엔 결의안을 현재 지켜가고 있다. 그리고 6차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 그리고 그거를 관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국어로 이게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로 느껴졌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까지 북핵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명분을 내세워 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전승절 기념 행사에 사실 미국, 일본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네. 유일하게 이 미국 동맹국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 놓고서 완전히 우회전을 해버린 게 아닌가. 그러면 이건 뭐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미국, 중국으로 인하 양쪽에서 다 서운함을 받는 것이 된다. 그래서 저는 중국과의 협력이 긴밀히 필요하고 ICBM이나 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네. 그 시점에서 중국을 이렇게 무시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네.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하신 대로 왕이 부장이 그 북핵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제재 공조를 계속 이어가면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밝혔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변화를 중국이 끌어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무슨 뭐 경제 제재라든가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단독 제재는 안 하죠. 예, 근데 유엔 북중 결의안은 관계를 지키고 보이죠. 있는 거죠. 유엔 결의안은. 예. 그러니까 사실 단독 제재는 이 유엔 결의안에서도 단독 제재란 말이 없어요. 단독 제재 자체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네. 유엔 결의안을 지켜야지. 북한도 먹고 사는 2,400만 동포들이 굶어 죽게 만드는 게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민간 교류는 해서 먹고 살게 해주면서 네. 이런 어떤
대량 살상 무기나 핵 관련 물질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하는 걸로 가야 된다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북한 핵 문제의 키는 미국한테 있는 거지 중국한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제가 가서 만나는 중국 관본도 일관된 이야기가 아니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당사자인데 자기들은 제3자다. 왜 책임을 다 우리한테만 떠넘기냐. 그 말도 일견 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북한하고 직접 협상을 해서 해결해 줘야죠. 북한은 미국이 자기들을 침략하려고 그러고 정권을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들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재래식 무기로는 도저히 한미연합군을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핵을 안 만들면 자기 국가를 지킬 수 없다 이런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신념을. 그러면 우리가 북한한테 핵을 포기하게 만들려면 네. 핵을 포기하도 너희 나라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 교체 안 할 것이다. 뭔가 안전 보장을 해주면서 핵을 포기하라고 유도를 해야지. 그걸 안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주한 미군이 여기서 지켜주고 있고 확장 억제력이라고 해서 미국 전략적 핵무기 자산인 B2 폭격기와 네. 핵 잠수함까지도 다 이게 전개가 되는 이런 나라인데도 겁이 나가지고 사드 배치하자고 이 난리인데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북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엄청난 이 한미 화력과 중국조차도 미국 편을 들어서 자기 등에다 칼을 꽂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상대방의 안전을 배려해 줘야 내 안전도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 김정은 체제 보장을 해줘야 이게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게 그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줘야죠 당연히. 그 체제를 무력으로 무너뜨리겠다고 말하면서 핵 포기하라 그러면 누가 포기를 하겠어요 그거를. 북한 체제의 변화는 철저히 네. 접촉과 교류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 변화 개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걸 외부적인 군사적 공격이나 힘으로 그걸 바꾸려 그러면 네. 평화적인 해결이 어려운 거죠. 더 악화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러니까 체제 안전 문제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의 문제, 교류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해결 과제를 좀 모색해봐야 된다. 강대강 국면만이 해결의 비법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일본의 소녀상 문제도 그렇고요. 이제 중국의 사드도 그렇고요.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동북아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그래서 지금 뭐 그야말로 지금은 구한말 시대를 다시 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천하이 그 중국 외교부 와주국 부국장이 다녀갔습니다. 이때 이제 한국 외교부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 롯데, 삼성, 재벌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사드 배치하면 단교에 버금가는 조치를 각오해라. 이런 입장을 밝힌 게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 점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가 이거 좀 여쭤보셨습니까? 그런 걸 말할 그런 그런 얘기는 계제는 아니었고요. 예. 천하이는 만나봤습니다만 천하이가 그 자리에 참석했죠. 천하이 배석했죠. 예. 네. 근데 천하이 이제 나중에 네. 그 꽁시엔유라는 그 차관 이게 차관보죠. 네, 그 네. 차관보랑 같이 이제 저녁 네. 식사를 할 때 천하이도 같이 참석을 했고. 네. 근데 그쪽에서 그때 물어봤죠. 그때 시간이 좀 충분했으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여기 와서 외교부한테 만나자고 요청을 했답니다. 아 천하이가 먼저 요청했다고요? 예, 그렇죠. 근데 아, 안 만나줘서 외교부를 안 만나줘서 우리들을 이제 저도 그때 만나러 왔거든요. 저희 방도 오고. 천하이가. 아, 그렇죠. 예. 정치인들도 만나고 예. 저기 뭐 재벌 뭐 기업인도 만났다 그렇게 저는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네. 그래서 물어봤죠. 너 왜 정부 당국자는 안 만나고 만나고. 여기 만났냐? 예, 예. 비판 여론이 많다 했더니 예. 무슨 소리입니까? 만나자고 요청하고 다 했는데 그쪽에서 거절해서 못 만나고 한국 했다. 외교부가 거절을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안 만나고. 그래서 나중에 김장수 대사랑 그 다음 날 예. 조차한테 물어봤죠. 예. 천하이가 그러더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예. 그때 오지 말라 그랬다. 1월 달에 만나자 그랬다. 근데 그게 무슨 와가지고 얘기예요? 안 만나줬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작년 12월에 예. 만나러 오겠다고 예. 천하이가 그러니까 예, 그때 오지 시간을 1월 달에 와달라고 했는데 그냥 왔다. 그래서 아. 안 만나줬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나는 그 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장관들 만나 아니고 실무자들 만나는 건데 언제든지 만나자면 만나야지. 예. 지금 그게 그 말은 뭐냐?
사드 문제 협상할 생각이 없다. 그냥 진행할 테니까 너하고 만나봤자 할 이야기 없으니까 오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 알려지는 사실인 것 같은데 우리 측에 먼저 요청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외교부가 거절을 해서 못 만난 그렇습니다. 거고 그것은 외교부 입장은 12월에 오지 말고 1월에 오라 날짜를 특정했는데 1월에 김 대사한테 들은 이야기. 예.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예. 알려진 거고. 예. 그다음에 정부 당국자 만나면 안 된다고 내가 또 물어봤어요. 예. 내가 그 홍시엔유 예. 그 부장 조리한테 왜 우리 김장수 대사는 안 만나느냐. 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만나고 김장수 대사하고 식사도 했고 예. 오히려 지재룡 북한 대사하고 만나려고 수없이 자기가 요청했는데 지재룡 대사가 웃기만 하고 안 만나주고 있다. 식사 한번 하자 그랬대요. 그 북한 대사한테 지재룡 대사한테. 식사도 안 한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 식사라도 한번 초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것도 대답이 없다. 실무진도 북한 대사관 측하고는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있는데 한국청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또 김장수 대사한테 물어봤어요. 계속 크로스 체킹 하셨네요. 체크했는데 김 대사 이야기가 만날 수 있대요. 그 실무자는 지금 교류가 잘 되고 있답니다. 근데 그것도 정부 당국을 배제하고 이것도 나는 잘못 알려진 것이고 대신 말씀대로 우리 대사관 측에서 만나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만나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뭔가 중국의 입장을 들어줄 만한 여유나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만나봤자 뭐 나올 게 없으니까 일단 사드 배치는 강행하고 나서 그것을 전제로 인정시켜 놓고 나중에 하자 이런 생각이 강하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우리 정부 태도가. 그러니 만나도 똑같은 이야기 할 텐데 자기들 할 이야기 없으니까 굳이 만나려 그러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김장수 대사가 이것은 대사가 아니라 국방부 장관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아니 우리나라 무역의 25%가 한중 무역이고 수많은 100만 명의 우리 한국인이 지금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이 문제를 풀려면은 대사가 적극적으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나서 이걸 하소연해야 되는데 순전히 국방적 관점에서만 경제인을 죽든 말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드 배치 강행이 필요하니까 배치될 때까지는 중국 이야기 들어봤자 똑같은 소리니까 일단 진행을 해버리자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층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정했으니 중국 측과 특별하게 이야기해봐야 별다른 진전을 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화의 문은 우리 측이 먼저 닫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중국에서 확인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왕 의장과 만나는 것도 괜히 중국의 기대감을 높일 필요가 있으니까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 본격적인 경제 보복, 경제 제재가 시작이 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올해 1, 2월 한국행 항공기 전세기 전부 불어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무역 굉장히 어렵게 됐고요. 그 중국 진출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드를 조건으로 걸지 않고 경제 문제를 좀 원활하게 하는 차원에서 해볼 방안 이런 것은 어떤 대안 같은 게 있다고 들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일종의 우리도 일종의 그 중국의 약간의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논리를 했냐면 사드 배치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경제 교류가 제한되고 분위기가 양국 인민들 감정이 이렇게 안 좋아진 것은 진다는 그 중국 측 입장을 이제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방치해서 이것이 국민 감정으로 계속 악화되면 나중에 당신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상호간에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돼서 회복하기 어려운 파국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과유불급이다. 뭔가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권도 지금 탄핵 소추가 됐고 뭔가 상황이 변화가 되었으니 당신들도 너무 이거를 몰아붙이지 말고 이제 완화하는 뭔가 전환점을 만들어 보자. 가시적 조치를 좀 취해봐라. 그렇죠. 당장 여객기 문제부터 그다음에 좀 풀어라. 그다음에 신사임당 같은 그 상징적 조치 몇 가지를 좀 해라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답변은 들으셨습니까? 그쪽은 긍정적인 약간 느낌이 있었고 대신 가속화하지 말아라. 사드 배치를 취소란 말은 못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한쪽에서는 막 사드를 오히려 더 땡겨가지고 하면서 이걸 풀어달라고 예, 어떻게 예. 하겠는가 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한쪽에서는 사드 배치를 당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속에서 이제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중국 측 입장에서는 좀 모호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른바 가시적 조치에 대해서는 뭐 중국 사람들 뭐 빨리빨리 얘기하는 성격은 아니겠지만 어떤 긍정적 시그널을 좀 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상호주의. 외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드 문제를 이제 국회 비준 동의사항으로 처리해서 시간을 좀 가지고 네. 배치냐 아니냐를 넘어선 제3의 어떤 대안을 국회에서 마련해 보자. 네. 그런 조치가 되면은 충분히 저는 완화 조치를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 과정,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게 그렇습니다.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네. 이것부터 첫 단계를 새로 밟아야 된다. 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걸 풀어낼 수 있다. 시간을 좀 벌어야 네. 된다. 그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경제 조치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우리 언론에서 중국 정부에 대한 태도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아까 천하이 부국장 문제로 다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인데 소국이 대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사실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네. 실제 그런 발언을 안 했다고 주장하지 않겠죠? 모르겠어요. 천하이가 혹시 이걸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건 확인을 안 해봤고요. 네. 그러면 천하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외교부한테 요청을 했다는 것은 확실히 확인된 것 같고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그런 느끼는 것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찌됐건 그거를 중국에서만 느껴요. 일본한테는 안 느낍니까? 아베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지금 트럼프가 이 도요다도 이야기했다는데 나중에 우리 지금 마킬라도로 지금 멕시코에 돼 있는 우리 삼성, 기아, 뭐 현대자동차 이런 거 미국 본토로 옮기지 않으면 뭐 35% 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나중에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일방적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됐건 어린 입장에서 협상호 조율하러 우리 미국 가는 거 아니에요. 김관진도 간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뭐 말도 오기 전에 알아서 미국 입장을 맞추려고 막 미국 쫓아가는 사람들이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무역액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무역을 중국과 하고 있으면서 아니 그런 말 한번 들어주러 가는 것을 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을 전달하러 가는 것을 4대 이렇게 말한 것은 지나친 균형이 없는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실제로 4대 외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중국에서 소위 이제 고위급 접촉은 하지 않으면서 야당 의원들만 만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의도가 있는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뭐 좀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관계자 만나지도 않으면서 야당 의원들만 만나려고 하는 것에 술수에 넘어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생각을 바꿔놓으면 네. 그래도 우리를 만나주는 게 그 새로운 그런 어떤 채널이 됐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자기들이 저지르는 무능한 외교 당국자들이 그걸 해결하려는 의원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봅니다. 예. 다음 단계의 약속을 좀 잡으셨습니까? 다음 2월 달에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지금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국회의장이 시진핑을 만나는 경우는 없다. 이게 리거창과의 만남으로 이렇게 제안하려는 생각도 일부 있겠지만 네.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중국 당국에서도 우리 정세균 의장이 오시면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을 해보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세균 의장 그때 또 가십니까? 모르겠어요. 나 정세균 의장이랑 상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의장님께서 예, 뭐 같이 혹시 가자 그러면 같이 예. 뭐 검토를 해볼 생각이고요. 예. 서 의장님한테 쭉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고 방중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네. 도움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세균 의장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게 되면 상당히 진전이 있지 않을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사드 문제도 서로 절충이 되면 그게 예. 제가 이제 이번에 만났던 게 서로 연결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 다 우리 국민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계속 서두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성주 군민들도 다양한 뭐 법리적으로도 법률적인 투쟁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력
쪽도 동원한 투쟁도 생각해보고 있다라는 정보도 흘러나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중한 대선을 앞두고 안보가 여전히 상당히 큰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문제 좀 잠깐 여쭙고 넘어갈게요. 지금 부산 소녀상 문제가 최대의 쟁점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베 태도를 볼 때 또 다른 쟁점으로 한국 국민들의 정서를 상당히 괴롭힐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의 태도, 이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사과 문제. 저는 재협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합의 자체도 굴욕 합의고 합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 합의 내용조차 아베가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베는 10만 달러 줬으니까 이제 아니 공개적으로 사과가 중요한데 자기는 사과할 용의가 전혀 없다는 말로 스스로 자기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합의 자체에 대한 위반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자기들은 고노 다마도 자기들이 만든 다마도 부정하고 있는데 이런 굴욕적인 외교를 한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이 4대 외교, 매국 외교다 보여지고요. 이것을 찬성하고 찬양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한심하고 또 그걸 뒷받침한 미국 정부도 황당한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꼭 카스라 때부터 미래하듯이 이렇게 이 우리 국민들의 이런 감정과 이런 그 치욕의 역사를 이렇게 왜곡한 외교야말로 바로 잡아야 된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소녀상을 앞으로 세운 것이 왜 일본한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일본 공관으로서는 오히려 전 세계에 이런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런 소녀들의 그 상을 통한 평화를 지키겠다는 어떤 일본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지. 그게 무슨 위협이 됩니까? 무슨 뭐 십자가나 무슨 뭐 어떤 상징적인 폭력이나 이런 조형물을 만든 것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독일이 했던 히틀러 나치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자성의 차원으로서 오히려 나는 일본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소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 정부가 뭐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다 손을 놓고 있는 그야말로 국정 공백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서 일본은 일본대로 또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이 나라를 좀 흔들어서 자국이 편리한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구한말 시대처럼 또 국권을 침탈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 국민적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의원님은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최소한 지켜야 될 도리,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도리,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정 공백을 염려하는 그런 논리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어리석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공백이 아닌 그 시기에 국정을 다 망쳐놨잖아요. 국정을 망쳤다. 오히려 공백에 대해서 멈춰있는 게 다행 아닙니까 그나마? 더 저런 잘못된 역사 왜곡, 국정교과서 추진에 사드 배치에 저는 엉망인 잘못된 정책을 이제 수독시키는 게 중요한 일이다. 더 진전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새로운 정부가 나서서 이걸 바로 잡을 때까지 악화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총리가 계속 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는 이제 이 사드 배치 문제는 헌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헌법 60조에 저는 이건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다. 주권 제약에 관한 사항, 예산상 부담에 관한 사항의 전형적인 예다. 첫 번째, 외국의 새로운 무기, 새로운 부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데 이건 주권 제약이잖아요. 군사 주권의 제약인데 당연히 국회 동의 사항이고. 이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이미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내용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새로운 부대고 새로운 신무기 체계이고 MB 체제 편입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필요하고. 두 번째,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요. 저 성주 골프장 저기. 그렇죠. 그거 당연히 예산상 부담을 수반하는 행위인데 비준해야 된다. 만약에 황교안 체제가 이것을 비준 동의를 요청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면은 저는 국회의장이 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다 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판례상 개별 국회의원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적격이 없지만 국회의장은 청구인 적격이 있어요. 국회의장이 청와대로 하여금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국회 비준 동의서 요청을 하고 있지 않는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국회의 권한을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나는 헌법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게 걸러지고 이제 국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이게
고고도 미사일이라는 게 사실 이게 종말 단계냐 포워드냐 그렇죠. 포워드로 하면 2,000km 뭐 종말 단계면 600, 800km라는데 그런 문제를 검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드는 전부 이동이 가능한데 왜 상시 배치를 하려고 난리냐고요. 그게 북핵 해결이 더 중요하지. 북핵이 공격하면 날아온 미사일 받아 쏠 생각하면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나라는 그러니까요. 끝장이 난 거 아니에요. 예. 그 핵이가 오기 전에 사전 예방적 조치를 해야 되고 그걸 예방적 조치의 핵심적 키는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인데 네. 그 두 축의 하나인 한중 협력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있지도 않는 가상의 시나리오. 북한이 고고도로 공격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공격 방법 중에 하나. 장사정포나 스커드 미사일, 중미사일, 서브마린, 핵 잠수함으로 쏘는 이런 것 중에 원 오브 댐인 이것 이렇게 공격 안 할 가능성도 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상시 배치하는 걸로 이 난리를 피워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하나. 로키드 마틴 돈 벌어주고 무기 팔아준 거 말고는 없어요. 유승민 의원이 이거 가지고 무슨 매국 그러는데 네. 자기 지역구에다 이거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새 포대라 더 사자 그러는데 자기 돈으로 사라 그래야지. 그거 샀다가 어디다 쓰려고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는 나는 유승민 의원이 예. 좀 제정신인가 싶은데 예. 정말 예.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 자기 지역구에 갖다 놓고 자기 돈으로 사드 사라. 네, 그렇게 네. 필요하면 네. 왜 그거를 왜 국민 세금으로 하냐. 국회 비준도 안 동의받고 이럴 수는 없다. 근데 이제 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으려면 국회 내의 동의도 이제 국회의원들 일간의 네. 협력과 동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상당히 진전되다가 어느 순간 좀 이렇게 지난해 스톱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다시 좀 그 논의에 불을 좀 붙여야 되는데. 의원총회에서 제가 적극적 발언을 하고 네. 지금 추미애 대표도 명확한 입장을 정리를 안 하고 있는데 네. 당 대표로서 그 원래 공약 사항이었잖아요. 네. 또 더욱 강력하게 공약했던 분이만큼 이거 정리를 촉구할 생각입니다. 추미애 대표에게도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 초반에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대선 후보의 입장을 전하러 간다라고 해서 또 그 논란이 좀 네. 됐습니다. 굳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이제 있는 그거 좀 참고하겠다는 이야기가 약간 좀 이렇게 와전된 겁니까? 와전된 면이 있고요. 예. 예. 문재인 그게 대표의 뜻은 어떤 거였습니까? 뭐 다 언론에 알려져 있는 알려진, 거예요. 알려진 예. 내용이니까. 예. 그렇군요. 실제로 전달은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뭐 그쪽에서 묻지도 않았고 굳이 할 필요가 그쪽에서 없어. 묻지도 않아. 그쪽에서 우리 조기 대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가요? 대통령 글쎄,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조심스럽죠. 예, 자기들도 남의 나라 예. 내정 간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내정 간섭 뭐 궁금은 했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는 있었겠지만 네, 비보도를 전제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대단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대선에 관심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예. 그 베이징에서 방문을 끝내신 다음에 상하이로 가셨어요. 네, 혼자만 그렇습니다. 가셨습니까? 다른 분들은 일정이 조정이 안 돼서 네. 저만 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세월호 인양 문제가 또 쟁점이 좀 되고 있는데요. 상하이 셀비지 직접 만나셨어요. 네, 본사에 갔습니다. 예, 그 어떤 얘기를 좀 들으셨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저희들 특위 차원에서 한번 현장을 방문했 때 네, 만났던 예.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첫 번째 일부러 지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증거 인멸이나 이런 게 혹시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우려사항을 전달했고 네. 자기들로서는 뭐 전혀 그럴 리가 없고 혹시 국정원 관계자들이 인양 방해- 현장에 뭐 나타난 적이 있느냐 물어보더니 그런 적 없다 그러고 계속 수중 촬영을 녹화를 레코드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계약서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네. 해수부하고 계약서 살펴봤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자기들은 이제 33개 이제 강철 그 봉을 다 이제 삽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걸어가지고 이제 플로팅해서 바지산에 올리는 작업을 4월경에 가능할 것 같다. 4월이요? 예. 왜냐하면 조류 때문에 봄 아니고 가을 아니면 안 된답니다. 근데 봄 가을인데 그것도 소조기 때, 소조기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소조기 때 조류가 적게 흐르는 그때 파도가 좀 잔잔하고 그럴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게 흔들려 버리면 파도가 치면 이거를 끌고 올라가다가 이게 양쪽 배에서 플로팅이 이게 안 맞아버리면 이게 줄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원래 상하이 셀비지 주장도 믿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그 작업을 주로 밤에 하고 낮에 여기는 하지 밤낮의 않고. 의미가 없는 게 물속이 예. 가시도가 없고 밤이나 낮이나 똑같답니다. 이 물속 상황은. 근데 이제 그 해상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은 그런 그 조사 방침이 좀 이상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기한보다 너무 늦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래 주장했던 공법이 틀려서 새로운 공법으로 해보겠다고 한 건데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실패한 분들한테 계속 이 인양 작업을 맡겨도 되겠냐? 그리고 계속 구멍을 뚫는 작업이 옳은 것이냐? 왜냐하면 안에 있는 그 유실물들을 제대로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멍 뚫는 것도 다 막았다는 거고 구멍도 한 1m짜리 뚫은 거 몇 개는 이제 거의 플로팅을 해서 네. 거기에 부력을 하기 위한 것다는 건데 조치였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현장에 가보면 네. 워낙 현장 상황이 이게 불확실성이 크고 네. 파도가 무섭고 조류가 세고 그래서 네.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제가 이제 미수습자 가족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네. 미수습자 가족들이 사실 가장 절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일 현장에 계신 분들이고 네. 그분들은 그 동고차도에 지금 아직도 세월호 그분들은 상당히 네.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밖에 있는 분들이 한 번 와서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고 가면 자기들은 가슴이 그냥 덜컹거린다. 대안도 없이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잘하도록 잘 인양하도록 죽어라 고생하고 있는데 좀 독려를 해달라 이런 말이 컸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럼 지금 대안이 뭐예요? 다른 회사로 좀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현장에 가봤던 게 어찌됐건 이게 중국의 중앙정부의 교통운수부 산하의 상하이 달러우지라는 그 셀비지 국이어서 일종의 반관 반민입니다. 그게 공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굳이 뭐 박근혜 정권이나 일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그걸 증거를 은닉하고 뭘 정치적으로 누구를 배려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독립적이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다녀오신 얘기 쭉 들었는데요. 끝으로 이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리고 이제 탄핵이 조만간 결정되기를 바라는 국민들 한 말씀 끝으로 한번 하시죠. 네, 저는 이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분노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추진해왔던 각종 정책들, 국정교과서 문제나 개성공단 폐쇄 문제라든지 이 위안부 왜곡 그런 졸속 협상이나 이 사드 문제 모든 것 자체가 무능하기 이를 데 없고 국가의 안전과 경제적 성장 동력을 무너뜨린 행위였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될 시기가 왔고 다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 국민의 에너지가 모인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서 이 난매기에 빠져 있는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구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까지 같이 이 촛불의 힘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잠깐만.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